계획적인 인생을 산다고 인생이 재미없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그래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볼 걸 하는 것들을 좀 하자. 네. 그래서 이 실행에 옮기는 좀 팁 같은 게 있다면 이걸로는 뭐 1시간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문 닫아. 잠가주세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못 가. 여기도 한번 들어보면 못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박수를. 네. 분위기가 어마어마하네요. 글쎄 이렇게 뜨겁게 환영받을 줄 몰랐네요. 진짜요. 저는 되게 조용한데 어떻게 이 길을 먼 길을 걸어오지 생각했었는데 네. 무슨 콘서트 시작하는 것처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이 기아의 니로가 추구하는 니로 마인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즉흥적인 낭비나 허세보다는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서 조금 더 현명하게 삶을 계획해 가는 태도라고 하네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인생 계획표 없이는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단 나는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자 하는 스타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계획이라는 게 우리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근데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다가 좀 또 경직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뭐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런 이야기부터 나눠볼까 하는데요. 평론가님은 MBTI를 해보셨습니까? 뭔가 불안한 예감이 있었는데 역시 이거군요. 네. 예, 해본 적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INFJ 나오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고요. 일단 I시군요. 네네. 좀 I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N이시고 그럴 것 같아요. F F도 그럴 것 같은데. J 어떻게 대충 맞아떨어지는 그래요? 느낌이. 저는 하면은 보통 EN 무조건 가고 네. 그리고 보통 하면 ENTJ 아니면 ENFJ FJ. 네. 그리고 가끔 ENTP 그리고 가끔 ENTP 이거 뭐야? 그냥 뭐 이거 아침 저녁으로 기분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작성할 때 저희 추구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오늘 주제에 맞춘 부분은 그런데 이 MBTI 중에 맨 마지막 J냐 P냐 어떠세요? 계획적인 인간이세요? 저는 계획적인 인간으로 타고났는데 이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 뭐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이런 걸 겪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계획에 너무 매이지 말자라는 쪽으로 후천적으로 바뀐 그런 케이스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노느니 공부하느니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별 차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대세에 큰 차이 없다. 아버지가 할 소리는 아니죠? 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반대의 경로를 가신 느낌이네요. 네, 저는 거꾸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쪽으로 저 계획적으로 너무 대책 없이 네. 막 살면 안 되겠구나. 네. 최소한의 어떤 계획을 좀 아주 막연한 로드맵이라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네. 한 20대 때는 우리가 머리로는 결국 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긴 알지만 사실 실감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치 영생할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술을 먹어도 그래 뭐 내일은 없다. 네. 그 나중에 뭐 5, 60대 아프다는데 그게 뭐 실감도 안 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고 미래인 아니까. 네. 이제 그러다가 한 40대 한 중반쯤 되면 벌써 허리 아프죠? 네. 그리고 그 건강보험에서 뭐가 와요. 슬프다. 검진 뭘 해야 된다고 나라에서 정해를 주어가지고 네. 뭐 몇 년 때는 요거 몇 년 네. 때는 요거 그러면서 거기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네. 생애 전환기 전환기. 전환기의 대상자라는 이게 무슨 말이지? 처음 들었잖아요. 생애 전환기가 꺾였다는 얘기죠? 당신은 반환점을 돌았다. 네. 당신이 이제 등산을 했다면 하산을 시작하는 거다. 갑자기 그러니까 잠깐만 그럼 이제
남은 날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깐만, 그럼 내가 건강하게 콘서트 할 수 있는 나이? 앨범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남은 날이 짧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주 긴 의미의 시한부라면 그래도 몇 년 텀으로는 내야 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만약에 예를 들면 시한부로 어떤 그런 선고를 받았다고 치면 3개월 남았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모든 사람이 계획적일 것 같거든요. 3개월이 남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루하루 보낼 것 같지 않고 가만히 있어봐. 아들 한번 봐야지. 뭐 쓰던 책 마무리해야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생길 것 같고요. 제이는 피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막 숨 막힌다. 네. 제이 입장에서 피를 보면 와 아무 대책도 없고 너무 무책임한 삶을 사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인데 네.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삶에서의 변화를 통제하고 줄이려는 쪽으로 하니까 누가 보기엔 답답할 거고 또 반대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보일 테니까 다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한 사람이 100대 0은 없거든요. 모든 게 이게 약간 저도 어떤 자리에 가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어떤 자리는 또 너무도 이렇게 풀어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굉장히 상대적이라고 느낀 게 제가 패닉이란 팀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피네요, 피. 피를 네. 김진표 씨는 예명이 JP거든요. 심지어? 야. J랑 P가 다 있네요, 이름에. 어쨌든. 근데 진표 씨는 어렸을 때 특히 10대에 데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막 모르겠고 그냥 되게 그냥 즉흥적으로 난 이거 오늘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약간 야 그래도 이건 며칠 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자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이후에 김동률 씨하고 카니발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김동률 씨는 제가 아는 거의 가장 극 제이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공연을 많이 하고 아주 잘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샌리스트가 나와요. 1년 전에요? 최소 1년 전. 그런 다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야 이걸 밴드들한테 언제 전달해야 애들이 숨 막혀 하지 않을까? 벌써 숨 막혀. 그래서 야 한 석 달만 좀 참고 한 9개월 전에 주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래 좀 참아볼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있으면 제가 마치 진표처럼 야 좀 그냥 좀 다다음 달 좀 해보자. 막 이렇게 그러네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 에 의해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성향들이 조금씩 다르게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여행 같은 걸 두 명이서 해외여행을 가보면 친구랑 한 명이 이제 길을 막 찾아다니면서 지도 보면서 가는 친구가 있고 한 명은 가방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건 이제 그러면 원래 이렇게 막 지도 보면서 찾아다니는 두 사람이 여행을 가면 어떨까? 싸울 것 같잖아요. 안 그러고요. 둘 중에 또 한 명은 또 가방 지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김진표 씨의 관계, 김동률 씨와의 관계가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계획적인 삶이란 거는 과연 재미없는 삶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어떤 경우에는 계획적인 게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돈으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금하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 보이는 느낌. 금리가 지금 얼마나 낮은데 지금 그 돈을 거기다 묶어놓고 뭐 이렇게 엔비디아 주식 같은 거 살 수 있는 거 아니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적금 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제 적금을 했는데 3.75%다라고 하면 그게 월말마다 3.75씩 따박따박 붙는 걸 볼 때 재미가 엄청나거든요. 그 복리의 기쁨 이런 복리의 기쁨이기도 하고 거기 또 붙고 뭐 이런 인생이라는 게 통제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적금에 들어오는 이자는 정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달에도 얼마가 들어왔네? 이달 얼마도 이 재미가 있어요.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확실히 보장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 다 망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맞아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약간 지금 이 주식과 정기 예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위험해요 지금 느낌이. 약간, 네. 아니 뭔가 약간 안정적으로 이렇게 사고하는 사람이 네. 끌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는 거예요. 약간 네. 계획을 하고 큰 실패 없이 그렇죠. 배우자인데 막 어디다 몰빵했다가 갑자기 원금 그렇죠. 20% 남기고 네. 막 이러면 좀 걱정이 될 수도 근데 있겠다. 아까 하신 얘기가 있어서 지금 배우자가 김진표인 경우랑 배우자가 김동률인 경우를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되네요. 와, 차라리 그 둘을 만나게 해줄까요? 그 너무 극악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게 맞나? 네. 계획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계획이 좋은 계획인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한테 맞는 계획이 제일 좋은 계획이다라는 게 첫 번째인데요. 자기한테 제일 맞는 계획이 좋은 계획이다라는 거 얘기하려면 전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를. 근데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려워요, 진짜.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요? 그게 내가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독서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받으면 저도 이제 사회성이 있으니까 그분을 계속 이렇게 배려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돌려서 말씀해드려요.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당신 책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가 하면 제 주변에 게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너무 바빠서 게임할 시간 없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자는 시간을 줄여서 하죠. 나도 해요. 예, 너무 예, 좋아하면. 예. 그럼 그 사람은 그 게임을 좋아하는 게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이쪽에 왕창 쓰는데 사실은 나는 이걸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저는 착각이거나 본인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다? 운동할 시간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너무 바빠. 운동만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고. 실제로 자기가 시계부 같은 거 한번 써보고 가계부 같은 걸 한번 써보는 거예요. 시계부? 네, 가계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시계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써봐요. 일주일만 써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계부를 쓸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돈인데 저는 돈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자기 돈 쓰는데 자기 마음이 가 있어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취미를 너무 좋아하면 그 취미에 쓰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돈을 쓰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시간과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제 딸들을 보면 딸들 둘 다 10대인데 용돈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를 다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결국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굿즈를 삽니다. 네. 물론 저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만 사실은 그냥 뭐 플라스틱 그냥 봉제 인형 이거 이렇게 뽑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보다 그렇게 예쁜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래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막 긴축 재정을 한다고요. 네. 야, 그러면 이 마라탕을 사 먹지. 마라탕. 뭐, 니네 떡볶이 좋아하잖아라고 얘기해도 그때만은 아니야. 이거는 이걸 해서 내가 이걸 소장했을 때 얻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그쵸. 그 좋아하는 떡볶이 마라탕을 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자기가 헛돈 쓰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사실은 삶이 버틸만 하지. 이 돈을 정확하게 뭐 어디 내고 이거 내고 무슨 원금 분할 상환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걸 버틸 수가 없죠. 맞아요. 네. 이제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헛돈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어디에 쓰시나요? 어떤?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레코드판 같은 걸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약간 좀 굳이 말하면 이 성수동에서 제가 한 30년 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또 이 성수동이 이렇게 핫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서울에서 평균 밑이었어요. 공장 같은 것도 많고. 예, 지나가면 뺑 뜯기고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아르바이트를 좀 일찍부터 시작했어요. 집이 약간 어렵기도 하고 해서 무슨 알바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이 누굴 가르쳐? 고이가 고2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알바 같은 걸 했는데요. 근데 음반을 사는 건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팝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걸 이제 쓸데없는 것들 사다 놓고 집에 놀 데도 없는데 막 음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고박을 하셨어요. 이 음반을 왜 사냐 이걸 헛돈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헛돈이지만 난 이걸 해야 숨 쉴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세월이 한 20-30년이 지났고요.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DJ 할 거로 상상도 못했고 근데 제가 음악방송 DJ를 한 5년 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려서 그렇게 헛돈 쓰더니 이제 다 그 돈 끌어들이는구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헛돈 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기한테 최적인 돈을 쓰면 사실은 그 헛돈이 진짜 돈으로 나를 견인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 들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헛돈을 쓰는 건 디오라마라는 걸 제가 많이 좋아해요. 디오라마라는 걸 이제 어떤 특정 부분을 축소해서 만든 미니어처 비슷한 건데 제가 이제 수십 개 사이트를 가거든요. 디오라마를 사기 위해서. 대부분 외국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제가 하도 많이 사니까 자기가 만들면 저한테 먼저 보여줘요. VVIP구나. 네. SVVIP인데 그래서 이거 만들었는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었어. 너를 생각하고. 어머. 네가 사면은 뭐 예를 들면 얼마에 줄게. 라고 해서 내가 사면 그 값에 주고요. 대박이다. 내가 그걸 안 사면 사이트에 30% 올려서 올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뭐 재밌네요. 사실 오늘 아까 저 대기실에 있을 때 조그만 그 디오라마 하나를 가져오셔서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적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적 씨가 사실은 원로 가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보다 5년 선배십니다. 예. 혼자는 안 죽어요. 이적 씨를 95년도쯤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30년이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지만 빨래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쓰다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떤 이제 그렇게 제가 거래하는 터키의 디오라마를 만드는 뭐 어떤 예술가 네네. 빨래를 넣는 거를 디오라마로 너무 예쁘게 만든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이거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소원 성취하는 날이었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박수. 예.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디오라마를 산다는 건 남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예쁜 쓰레기 사는 거고 저도 이게 헛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생각을 요즘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중에 한번 개인 박물관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년 20년 뒤에 개인 박물관을 만약에 열었다 친다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똑같은 말을 내가 미래에 나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느라고 옛날에 헛돈 썼구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돈을 계획적으로 돈을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다만 그 효율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효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게 꼭 나중에 그렇게 다시 회수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지금의 삶이 네. 그것 덕분에 행복한 것 맞습니다. 자체가 효율일 수 있으니까. 네. 예전에 어떤 인터뷰를 제가 이제 기자가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저한테 질문하셨냐면 인생에서 혹시 뭐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냥 즉석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간 유명한 말이 됐어요. 이게. 어떤 말이든 계속 밀고 나가면 사람들이 먹히더라고요. 제가 100번 얘기했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네. 아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뭐 주제가 꼭 이제 계획이나 이런 거라서가 아니라 제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맡기고 사는 쪽인데 하루하루에 대해서는 꽤 계획적으로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간략하게 이렇게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맞습니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제 좀 늦게 일어나는데요. 의외다. 창피하지만 지금 일어난 지 한 6시간쯤 됐고요. 지금 오후 1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그런 셈입니다. 저는 완전 아침에 일어나실 것 같다는 저요? 괜히 그냥 고정관념이 아니 있어서. 아침에 잡니다. 네. 근데 이제 일어나게 되면 또 침대에 오래 누워 있어요. 바로 이렇게 6시다 일어나 이렇게 안 되고요. 예. 누워가지고 이러고 이제 있는데 누워서 오늘 일을 떠올려요. 그럼 대략 하루에 스케줄이 중요한 게 한 2-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머릿속에서 오늘 일에 있을 이 중요도를 먼저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맞춥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히 이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두는데 이런 일을 이제 계획할 때마다 제가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라인츠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시간이라는 제목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사람 책에서 본 건데 스위스 지역에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에멘탈 치즈처럼 너의 남아있는 날들을 계획하라 라는 속담이래요. 스위스 실제로 있대요, 이 속담이.
에멘탈 치즈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이게 구멍 숭숭숭 뚫려 있는 노란 치즈. 톰과 제리 이런 데 나오는 치즈. 그러네요. 딱 그거네요. 네네. 그 치즈처럼 인생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인생을 강철처럼 쫙 계획을 해버리면 이게 틀림없이 빵꾸가 나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세상이 그렇게 안 흘러가거든요. 근데 에멘탈 치즈처럼 인생을 계획을 하면 그 하루의 계획을 짤 때 1시부터 3시는 뭐 하고 3시부터 5시는 뭐 하고 이렇게 안 짜고요. 중요한 일정은 7시야. 그러면 앞에 유격을 두어서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하다가 하다 안 되면 세 번째 건 포기하고 다음으로 넘겨. 이런 정도로 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하면- 빈 공간이 있고 융통성이 있고 맞습니다. 쿠션이 있고. 특히 인생 전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멍이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멘탈 치즈처럼 인생을 계획해라. 스위스 속담. 네. 스위스 속담이라니까 뭔가 또 더 그럴듯한 느낌이. 시계를 기깔나게 만드는 네, 스위스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정통할 것 같은 글쎄 느낌 있잖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스위스인데 무슨 어떤 특정한 롤렉스처럼 너의 인생을 기획하라 이러면 답답해. 그러니까 숨 막히잖아. 예. 에멘탈 치자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고. 네. 그러니까 구멍이 좀 있어도 된다. 네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네요. 다시 이제 평론가님의 본업 얘기로 돌아오면 네. 영화를 엄청 보실 네. 수밖에 없잖아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라는 거는 시간이 10분, 20분짜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2-3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무조건.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제 평생 본 영화가 10,000편이 넘는단 말이에요. 네, 10,000편이 넘는데 그럼 제가 영화 앞에서 제 인생에 2만 시간을 보냈거든요. 최소 2만 시간. 최소. 네. 예. 막 넷플릭스로 2배속으로 보고 이런 일은 없으시죠? 그러진 않죠. 저는 어떤 영화 보는데 2달 걸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다가 너무 힘든 장면이 막 있어. 그러면 또 쉬었다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또 하다가 또 뭐 일이 생겼어. 그럼 근데 또 그걸 왜 엎치고. 굳이 보세요? 아니 근데 끝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멈추거나 하지는 않으시. 그러진 않죠. 직업적으로. 대단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0분 지났는데 알겠어. 이 영화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네. 그러면 나도 바쁜 사람인데 네. 이건 중간에 나가야겠다. 네.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없어요. 끝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30분 안에 나쁜 영화가 나중에 부활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없어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2시간짜리인데 그걸 30분을 보고 예측이 가능하다고 거기서 그만두고 별점을 매긴다면 그건 언어도단이고 사실은 이제 평론가라는 사람 입장에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영화에 대한 어떤 네. 예우 같은 느낌이 그것도 들어요. 있어요. 예.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영화가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 같은 게 있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저는 이제 삶에서의 하한선이 중요하다고 믿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상한선은 어차피 불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고귀한 사람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도 아니니까. 근데 하한선은 지켜야 되고요. 네.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영화 평론가로서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하한선은 40점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는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뭐 예를 들면 일확천금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에 40점 밑으로 가면 인생이 너무 수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40점 밑에 38점의 선택을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런 엄격성이 아마 그 어떤 우리가 평론가님한테 느끼는 신뢰감 그리고 그 삶의 품위를 최소한이죠. 지켜주고 네네. 그런 것을 계획하는 삶. 뭔가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아니요, 이게 말을 하니까 뭐 멋있어 보이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럼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뭐 업계 나가게 편집을 해볼게요. 근데 시간 관리나 효율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이 영화라는 것을 직업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이나 방식이 있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극장에서 본다고 가정하게 되면 가장 잘 보이는 전극, 보통 이제 X자 그어서 가운데 약간 뒤쪽이 최고의 명당이라고 보통은 말해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자리는 사람 없는 자리.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 옆에 앉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극장에서 항상 어떻게 한다면 통로 자리에 앉아요. 한쪽이 비어 있는. 일단 하나는 배제되니까. 네네네. 예. 그런 통로 자리가 없으면 맨 앞에 앉아요. 예. 아이맥스도 맨 앞에 앉아요. 이렇게 보는.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 파스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먹는 행위가 제 입장에서 너무 방해가 되거든요. 팝콘 이런 거 절대 안 먹고요. 옆에서 바스락바스락. 예. 팝콘도 아니고 막 비닐 네.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넣고 뺄 때마다 소리 나는 거. 죄송하지만 막 와, 이러고 싶죠.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 곰탕 먹은 사건 아세요? 네. 극장 영화관 안에서요? 멀티플렉스에 보면 요즘 이렇게 뭐 바로 앞에 푸드코트 있고 이러잖아요. 예. 거기를 갈비탕을 들고 가서 먹었다는 거 아니야? 심야에서 어떤 고객이 그런 일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굉장히 왜냐하면 저한테는 영화를 보는 게 굉장히 오락이기도 하지만 초긴장해서 봐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혹시나 어떤 극장에서 네. 영화관에서 이동진 평론가가 저 구석에 앉아서 영화를 보시고 계시다는 걸 눈치채더라도 굳이 가서 말 걸지 않아주시고 모르실 지나가시면 거예요. 좋겠네요. 극장에서 저를 보면 거봐라 그지같이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제 얼굴이 아니에요. 네. 아직 아무도 못 본 얼굴이 아무도 못 본 있으시군요. 얼굴이 나와요. 네. 예, 예. 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항상 그 이렇게 전반 후반 있으면 후반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질문을 유튜브는 앞이 중요합니다. 예. 뒤로 갈수록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큰 질문 먼저 드려보면 계획적일수록 그 삶이 좀 지루하다, 오히려 재미가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쪽이세요? 아니면 반대쪽이세요? 아, 그러니까 계획을 너무 진짜 촘촘하게 세우다 보면 이제 실망할 일이 너무 많다. 아까 그 평론가님 말씀하고 네.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 계획이라는 것도 있지만 목표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의 뮤지션들이나 작곡가들 보면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빌보드 차트에 뭐 올라가겠다.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걸 해놓고 뭐 그리고 몇 년까지 뭘 제작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겠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편이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보다는 그래도 촘촘까지는 아니지만 이 그물이 예전엔 그물로 치면은 상어도 그냥 빠져나가는 그물이었다면 네. 근데 지금은 한 대방어 정도 걸리게.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뭐 고등어도 걸릴 수도 있고 조금 더 촘촘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그 좀 계획을 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에 미덕 그리고 그것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들을 조금씩 더 준비하는 거예요. 더 미리 편곡에 대해서 더 짜고 합주할 때 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조명, 무대, 뭐 연출들 막 이런 것들을 예전보다 훨씬 미리 생각하게 되고 있긴 해요. 네. 저는 공연 멘트도 네.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었어요, 옛날엔. 이 현장의 분위기로 그걸 막 해보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분들처럼 이렇게 누구랑 오셨어요?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이게 이 극장에 맞는 흐름이 생긴다고 봤는데 요새는 그래도 준비하세요? 혹시 빼놓으면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막 흥에 취해서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은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데 잠시만요. 올라가서 상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거를 꺼내면 없어 보이죠. 뭐야 저걸 자기가 바를 줄 알고 저거를 저렇게 긴 거를 적어왔어. 뭐야 자의식 과잉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제는 좀 알겠는 거야. 혹시나 누굴 빠뜨릴까 봐 꼭 얘기해야 되고 싶은 게 있다. 그러니까 저도 변화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배우들 이렇게 연설하는 거 연설 너무 잘하잖아요. 네. 사실 그다 라이터들이 있어요.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멋있게 연설하잖아요. 나무주연상 받고 그럴 때. 그 라이터들이 써주는 거고요. 그래서 네. 영화 대사처럼 외워서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약간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아니 청룡상 한국 배우들은 왜 이렇게 연설을 못하고 아카데미 보면 다 막 너무 위트 있고 막 재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뭐 한국 배우들은 나서 어머 어떻게 막 네. 이것만 하다 가느냐.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돈의 힘의 차이일 수 있죠. 시스템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고요. 이적 씨 노래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은데 이적 씨를 쫙 보면 음악들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변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빨래 같은 어떤 좋은 노래를 만든다. 과정이 어떻게 될까? 한 곡을 만드는 전체적인 계획, 흐름 이런 걸 좀 질문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음악을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맨땅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가. 그분이 오셔야 되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자 오늘은 빨래라는 노래를 써야지 하고 곡을 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아, 네. 네. 그냥 저는 보통 곡을 먼저 써요. 작곡가 이적이 먼저 일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를 작사가 이적한테 의뢰해요. 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악기 앞에 앉아서 뭐 이런 것도 해볼까? 아 이거 이렇게 해볼까? 혹은 그냥 오늘 밖에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그냥 뭐 뚱땅띵 뚱땅띵 뭐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막 쌓이다가 어떤 건 이거는 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곡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걸 약간 발전시켜 보는데 또 그 안에서 6개 중에 5개는 버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곡이 될 것 같았는데 네. 안 돼요.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버려지는 시간.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곡이 갑자기 이거 좋은데 해서 완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저도 계속 이렇게 가사가 없으니까 뭐 라필리 라바리다리도 아, 그렇게 해요? 스테비바비보 바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 너무 듣고 싶다. 다리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는 분이 정재영 씨라는 분이 그분은 거의 Let me be 이렇게 자기가 그게 너무 도취돼서 심지어 제 공연 게스트를 왔는데 네. 여러분 저 아직 가사가 완성 안 된 곡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 Let me be 이렇게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관객들이 이거 어떡하지? 근데 뭐 또 너무 레어한 경험이잖아요. 아니 본 것 같아 지금. 네,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다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다음에 이제 작사가의 일인 거예요. 그럼 거기 뭐 그대가 보고 싶어요로 시작할 수 있을 거고 뭐 날씨가 너무 춥네요로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 가능성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요 곡의 경우는 어느 날 제가 루시드 폴이라는 친구하고 전화를 하다가 네. 제주도에서 네네네. 귤농사를 짓고 있는 네. 뮤지션이죠. 너 이제 오늘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아이 뭐 빨래나 하려고요. 아 오늘 비 온다 그랬나?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내가 써도 돼? 그럼 저쪽에서는 뭘? 저작권 좀 해결하려고. 아니 그 정도도 허락을 받아요? 혹시나 나중에 소송 걸어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빨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왜 세탁이 아니고 빨래냐? 이러면서.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뭐 당연히 쓰라고. 그래서 그 느낌으로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딱 붙고 나면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작곡과 작사가 끝났다고 네. 곡이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편곡을 해야 될 것이고 연주를 해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믹싱이란 단계와 마스터링이란 단계, 이 창작 이후의 일들이 또 프로덕션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다 하고 나면 빨래라는 노래를 1000번은 듣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네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그래서 꼴보기 싫어. 지겨워. 당분간은.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듣고 여러분은 싶다. 처음 듣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저도 이것을 신선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번쩍하는 느낌이 든 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이제 미국의 처클러스라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아마추어들이 앉아서 영감을 기다릴 때 프로는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이는데 역시 그래서 창작자의 최상위 단계에서는 다 이게 통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작곡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상적인 일을 먼저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때의 어떤 뭐 작곡의 루틴, 하루의 루틴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일단 창작과 상관없이는 저는 생각해보면 되게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요. 제가 보통 눈을 떠보면 네. 몇 시? 6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예요. 아침이요? 아침. 근데 그게 왜 예전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과 관련해서 네. 제가 조금 더 먼저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초저녁 잠이 많아지고 새벽 잠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난 아침 아직 잠. 청소년이야. 그러니까 신생아 수준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네. 그러면 뭐 일어나면 뭐 물 마시고 어쩌고 하다가 저는 아직도 종이 신문을 보는데 아직도요? 제가 2개를 신청했더니 하나는 공짜로 넣어줘요. 3개를 보시는. 3개가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불리하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쌓이면.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매일 완독을 하진 않지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네. 훑어 보죠. 그리고 아침에 아직 아무도 안 일어난 상태면 핸드폰으로 언어 관련 앱을 한 3개 갖고 있어요. 외국어 관련 앱.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나씩 하면 그 스트릭이라고 해서 양 이런 거 나왔잖아요. 뭐 한 달 연속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받으려고 각자는 한 5분 10분 이상 안 해요. 근데 뭐 그런 정도를 해요. 그걸 메모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신문 3개를 보시고 뭐 앱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고. 아, 저는 근데 메모벽은 잘 없는데 그냥. 그냥 예를 들어 신문 기사 같은 경우는 요새 그 링크가 다 온라인에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막 갈무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놓. 그 다시는 안 보잖아요. 다시는 안 인스타 보다가도 왜 좋은 거 있으면 저장은 하잖아요. 글쎄. 이 운동을 하면 거북목이 없어집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하루에 30번 하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래 해놓고 어딘가에 이렇게 쌓여있을 거야 어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루틴이에요. 네. 그런데 악기를 잡는 일은 이걸 일처럼 잡기가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그건 프로가 아닌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닥치고 잡아야 되는데 프로 작곡가, 전업 작곡가 후배들 가운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매일 한 곡은 써서 파서 파일명해서 넣는 친구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삶에 대한 무한한 그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예를 들어 300곡을 쓰면 그 중에 10곡은 괜찮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290곡은 버리게 되더라도.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음악을 일처럼 하다가 나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 어디선가 때로는 진짜 한 달씩 안 잡기도 했다가 때로는 갑자기 하루 종일 뭘 하기도 했다가 요것들을 그냥 느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슨한 계획이라는 것이 저한테는 좀 어떤 자기 합리화의 그 기제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를 다루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짧은 단위에서는 이제 루틴에 관해서 말씀해 네. 주셨고요. 긴 단위에서는 어떤가요? 더군다나 이제 벌써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처음 막 시작하던 그 20대 시절에 네. 40살쯤 되면 혹은 뭐 50살쯤 되면 어떤 가수가 돼 있을 거야? 뭐 이때쯤이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을 거야? 이런 식으로 큰 계획 같은 걸 세우셨습니까? 그때는 와 제가 40이 되는 때가 과연 올까요?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락 음악의 레전드들이 막 20대 때 27살. 요절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아서 저도 혹시 괜히 그게 되게 막 뭔가 낭만적인 어떤 뭔가 그렇죠, 같이 보일 어린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부를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되게 그냥 큰 계획을 전혀 안 세우고 있었죠. 지금은 장수 계획만 갖고 계시죠?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어쨌든 그때 제가 보는 40대 선배님들이 거의 없으셨어요. 아 그래요?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네. 그냥 레전드로 남으신 분들 정도고 방송인들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한 40대쯤 되면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그랬을 때 저는 거의 일정하게 얘기한 게 그때는 제가 가수 활동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극에 관심이 있으니까 음악극 프로듀서 같은 걸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쭉 오랜 시간 동안 얘기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보니까 아직도 콘서트를 하고 앨범을 뭐 옛날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곡을 내고 그래서 그 계획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향후 지금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 전환기?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은 이번에 패닉이라는 네. 그 유닛의 공연을 거의 20년 만에 하는 건데 이 공연을 하는 거에도 약간 그런 그 어떤 끝을 생각하면서 그게 무슨 말씀? 그러니까 네. 패닉을 이렇게 자꾸 안 하면 언제 이걸 네. 못하고 갑자기 무슨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발표할 때도 그래 내가 꼭 안 했던 어떤 것들을 해보자. 그러려면 대충 내년 안에는 앨범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는 곡이 다 나와야 되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마치 무슨 버킷리스트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엄청난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도 그거 하고 싶었는데 한번 해볼 걸 하는 것들을 좀 하자. 네. 네. 뭐 이러고 이제 150살까지 살기를 내심 바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하고 앨범 막 37장 발표하고 이렇게 막 제 나중에는 AI가 제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가능할 수 있죠. 예. 네. 계획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평론가님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저도 뭐 그에 비하면 요만큼이지만 그래도 좀 책을 읽는 편인데 쓰시기도 하고요. 예. 네. 책을 읽을 때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우세요? 보통 다 완독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닙니다. 영화는 반드시 이 완상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어떤 영화든 보면 반드시 끝까지 봐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찝쩍거리면서 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책을 동시에 한 대략 보고 있는 책이 10권에서 15권의 책을 봐요. 그럼 어떤 사람 입장에서 그게 이어지냐 이러는데 네. 저한테는 각 책이 일목요연하게 이어지는 그 경험보다 저의 독서 체험에서는 서로 섞이는 경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독서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완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책이 재밌어요. 완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책이 의무가 되고요, 독서가. 그리고 책을 안 읽게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청주세 같은 책이 오래전부터 고전이다라고 하면 읽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책을 사가지고 책값도 뭐 2만 몇천 원을 줬죠. 책 두께가 한 600, 700페이지 되죠. 꽂아놓으면 혼나죠. 근데 그 책을 사다 놓고 완독해야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책을 한 권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도 이제 독서 근력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청균세가 굉장히 쉬운 책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또 어려운 책이고요. 또 초반에는 또 고대사가 나오고 선사시대 나오고 이러면 또 보통 어려워하시잖아요. 이 책을 읽어야 다음에 또 다른 책을 읽을 텐데 30페이지, 50페이지다가 독서 경험이 중단이 되고 영원히 그게 인생 마지막 책이 그럴 수 있어요. 해결하지 않은 미완의 책이 되는 거군요. 네. 인간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의지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완독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스스로를 좀 용서하셔도 되지 않나. 많은 분들한테 되게 여유를 주는. 근데 사실은 저도 평론가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중간에 뭐가 이렇게 껴져 있는 책이 한 10권은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작업실에 몇 권, 집에 장소마다? 몇 권. 예. 네. 저도 있고 그런데. 네. 화장실에서 보는 책. 화장실에서 뭐 보세요? 아니 좀 이제 짤막짤막한 시집이나 왜냐면 짧게 끊고 나와야 될 때. 이것도 시인님들에게. 근데 화장실에서 책이 제일 잘 읽혀요. 근데 이제 만화 같은 걸 이제 이렇게 거기서 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예를 들면 그 10권 안에 이를테면 소설이 한 2-3권. 논픽션들 중에 약간 좀 저널리스트가 쓴 거, 그리고 아니면 뭐 언어학자가 쓴 거, 뭐 이런 거에 아니면 뭐 그 역사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뭐 과학 관련된 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네. 지금 그 중에 하나는 데카메론 이런 거예요. 몇백 년 된 소설이 있고. 제가 지난달에 딱 끝낸 건 평론가님이 추천하셨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 네네. 이런 책들 되게 그냥 섞여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TV를 가서 이렇게 딱 켰는데 YTN을 켰다고 TV 끌 때까지 뉴스만 볼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 또 이렇게. 지금 저기서 유퀴즈는 저거 하는구나. 그러다 갑자기 돌렸더니 막 킬빌을 오랜만에 하네. 그리고 와 이걸 또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가 본 영화니까 보다가 잠깐만 오늘 야구한다 그랬지. 그리고 야구를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환기해주는 뭔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 10권을 읽으면 영원히 완독 안 하는 게 한 4권, 5권. 당연히 그렇게 이상 될 때도 그럼요. 있고. 와 나랑 독서 방식이 비슷하다니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어떤 사람은 완독 경험이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전 독서에서 실패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50페이지 봤으면 그 50페이지 본 것만큼 본인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 독서라는 체험도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서점에 가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해요. 무슨 책 나왔냐? 이게 베스트셀러네? 이렇게 보고 오잖아요. 그것도 독서고
표지 보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표지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책을 구매하는 행위, 구매까지는 안 하더라도 장바구니에 담는 행위, 신문에서 뭐 서평 보는 행위, 이게 다 독서거든요. 그 진짜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제목을 우리가 보는 순간 괴테 참 오랜만이다 싶잖아요. 네. 그럼 이 괴테 가면서 이 괴테가 칸트랑 다른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괴테가 뭘 했던 사람이지 같은 게 머릿속에서 한번 환기되는 것만으로도 이미 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몇 페이지 읽다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좀 재밌는 구석도 있네. 그러다 읽다가 이거 너무 지식인들의 이야기인데 그럼 거기서 덮으면 얻을 거는 그 사람은 다 얻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자가 가서 이제 로마에 있는 umberto 에코의 이제 서재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나? 와, 책이 너무 많으시네요. 이게 지금 갖고 계신 전체 장사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번 주에 읽을 책이에요. 그게 이제 기사로 이제 유머인데 유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서량으로 그 사람의 독서량을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라는 게 서점에서 서서 보는 것과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과 독서 체험이 다른 체험이 돼요. 물론 이제 책을 산다는 건 좋아하는 사람들 사다 보면 꽂을 책장 필요하고 방이 커야 되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조건 사라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데 꼭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으면 사실은 사시는 게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러 가도 공짜로 티켓 가서 보는 경우하고 그리고 아이맥스에서 보는 경우가 있다고 치면 아이맥스에서 보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유가 아이맥스가 실제로 압도적인 체험을 주기도 하지만 아이맥스 가려면 돈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아이맥스 보고 영화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는 실패한 경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돈을 많이 넣을수록 그 체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다는 신뢰도 있거든요. 기왕 책을 읽으실 거고 그 책이 자기한테 중요할 것 같으면 사실은 사서 보시는 게 좀 어렵겠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예스24에 팔면 45%에 팔 수 있거든요. 중고 서점이 있죠. 저기에. 예스24는 바이백으로 팔고요. 알라딘에서는 여기서 파는데 아니 여기서 갑자기 아주 마이너한 질문입니다만 저는 요새 전자책을 좀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전자책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독서 체험의 거의 99%를 종이책으로 보아온 사람이라서 저는 이 변화가 저한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뭐 한 30대 초반이다 그러면 전자책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여기다 이제 변명하죠. 책을 넘길 때 어떤 손에 닿는 촉감, 냄새. 근데 또 이제 누군가는 그 책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베이는지 아느냐 뭐 이러면서 탄소 발자국 생각 안 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막 종이 이렇게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꼭 그래. 그래요? 무슨 나무 얘기하고 이런 것처럼 글쎄 말이야. 오늘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들 나눠봤는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질문을 이렇게 그 포스트잇에 써서 주셨어요. 와, 이렇게나 아름다운 필체로 메모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뭐 이적 실물이 잘생겼어요 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꼭 그냥 짧게라도 읽고 싶었어요. 자, 저는 한번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동진님께 여행 갈 때 계획 세우는 편이세요? 즉흥적이세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계획 세우느냐가 있어요. 네. 우리가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숙소도 보통은 정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는데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여행 기간에 모든 식당을 예약하고 가는 분들도 전 봤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표만 딸랑 사가지고 가서 방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실제로 외국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십니까?
원래는 전자였는데 후자 쪽으로 점점 아.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여행을 갈 경우에는 거의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가고요. 아 진짜. 요즘 제가 이제 국내 여행을 하는 방식은 국내 여행 가면 맛집 많이 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맛집을 잘 안 가고 숙소는 또 굉장히 좋은 데 가요. 그런 걸 예약을 하고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돈과 비교했을 때 가장 안 쓰는 쪽의 돈이 예, 식비 쪽. 저는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 음식 먹는 게 너무 귀찮고 왜 알약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영양만 공급되면 네네, 저는 안 먹고 싶어요. 무슨 저 매트릭스에 이렇게 물 속에 꽂혀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어. 그것만 네. 돼주면 좋다. 네, 일단 어디 가서 이제 식사하러 갈 때도 이제 두 식당 있을 때 하나는 맛집으로 소문나서 바글바글하고 네, 대기가 막 있어. 네, 줄이 한쪽은 막 이렇게. 팔이 날리고 네. 이러면 저는 팔이 날리는 쪽으로 항상 가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행의 70%는 먹으러 가는.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다니는 거죠. 따로 다니는 거죠. 근데 진짜 저녁에 봐. 네, 무슨 예를 들어 뭐 에펠탑이니 자유의 여신상이니 뭐 이런 거 크게 관심이 없고 그 나라, 그 도시, 그 지역에 검색? 좀 네. 맛있는 음식이 뭐가 있나. 그러면 꼭 예약을 해야 되는 집이 하나 정도는 있겠죠.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든 예약을 하고 그날은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동선을 짜는. 그렇군요. 아 잠깐만, 우리가 아까 1시쯤 일어나셨다 그랬는데 그럼 네. 잠은 언제 주무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실 때 주무시 잡니다. 아주 터치군요, 이렇게. 우리 둘이 살면 침대 하나면 되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제가 자는 시간에 일어나셔요. 제가 8시쯤 자거든요. 뭐 침대, 싱글 침대 딱 사가지고 둘이 그냥 교대로. 네. 아 그렇구나. 또 아까 알약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옷에 생각하는 게 비슷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의상. 옷을 잘 안 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무슨 스타트랙 이런 영화처럼 네. 다 똑같은 옷 입고 다니면 안 되나? 그러면 누가 더 패셔너블하고 누가 막 필요 회알못인지 구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근데 이제 제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는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저 이런 의상 그래도 글쎄. 좀 괜찮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왔을 것 같으십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는 거죠. 저한테 패션에 대해서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순위가 낮아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게 그쵸. 거꾸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옷은 사놓으면 남잖아. 네. 근데 먹어서 똥으로 나올 영양 성분은 거의 비슷할 네. 그거를 굳이 그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호텔 숙소 같은 거를 굉장히 어떻게든 아끼는 사람들은 네. 아니 어차피 여행 잠만 잘 가서 거잖아. 잠만 잘 거잖아. 뭘 그거를 막 몇십만 원씩 쓰느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그 각자의 그 우선순위의 차이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자, 뭐 하나를 더 볼까요? 제가 이동진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좋은 영화는 잘 짜여진 계획의 산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계획을 넘어선 순간에서 완성된다고 보시나요? 아, 이거 보시는 질문이다. 그냥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모든 창작품은 저마다의 원칙을 스스로가 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는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우리한테 쾌감을 주는 영화가 있고 아닌 영화도 있어요. 특히 이제 계획대로 가는 영화를 우리가 그것을 좀 더 패턴화할 때 그걸 장르 영화라고 말을 해요. 아하. 장르 영화라고 말한다면 한 80%는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나는 완벽한 어떤 그냥 창작의 자유를 누릴 거야라고 말하는 순간 관객들이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장르라는 건 보는 사람하고 만드는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네. 영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예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화는 계획의 산물이에요. 다만 어떤 창작자는 예를 들면 오늘 비 오는 장면을 찍어야 돼요. 네. 근데 비가 절대 안 와요. 근데 살수차를 뿌릴 정도의 돈은 없어요. 그럼 좌절하는 창작자가 있을 수 있고 그걸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맑은 날 촬영하는 걸로 콘티를 바꿔서 찍는 창작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후자를 택하는 창작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머지는 철저해요. 아하. 그래야 그게 가능하지. 모든 것을 다 우연을 내가 수용하는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건 죽도 밥도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다만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우연을 얼마나 수용하는지는 작가적인 역량 혹은 스타일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감독은 스토리보드 만화처럼 네. 쫙 그린 다음에 거기 나중에 영화랑 비교해 보면 똑같아. 이거는 네. 이걸 그대로 그냥 찍은 거네 싶기도 하고. 봉준호 감독 이런 타입입니다. 네. 어떤 감독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네. 대사 써가지고 이거 오늘은 이렇게 해 이런 분도 있다 그러고. 홍상수 감독 네.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근데 홍상수 감독조차도 아침에 이렇게 시나리오 써서 준다고 하지만 아침에 줄 테니까 완벽하게 못 외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걸 허용 안 해요. 임프로비제이션을 허용 안 해요. 아 애드립은 안 돼요. 없어요. 애드립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정교하게 합니다. 다만 비가 오는 장면은 얼마든지 햇볕 있는 장면으로 바꿔요. 근데 그냥 별거 아닌 장면이라고 찍으려 그랬는데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멋있고 웅장하게 돼서 그게 영화에 큰 의미가 되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장항준 감독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건데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 단종 그 박재훈 씨가 이렇게 물 가지고 장난치는 장면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그 실제로 장난친 장면이었대 영화 쉴 때. 아.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유해진 씨가 야 감독님 저거 찍어놔 저거 나중에 어떻게 쓸지도 모르니까 찍어놔라고 했고 근데 마지막에 단종의 최후를 다 본 다음에 스포일러 한 거 아니죠? 단종이 단종 어떻게 죽는- 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영화 안 보셔도. 네. 단종 죽은 거 아시죠? 이게 네. 거기서 지금 벌떡 일어나서 당신 글쎄요. 지금 나 지금 영화 안 봤. 있어요. 저도 안 봤는데. 글쎄, 내가 왕의 남자 보려고 국사 공부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네, 스포일러 죄송하지만 네, 그 장면이 주는 진짜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시신 거두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날이 맑으면 더 오히려 처연하겠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날이 맑은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에 쫓겨서 날이 안 맑을 때 했다고 하는데 날이 맑았으면 좋았겠지만 또 아닌 건 아닌 대로 또 주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영화라는 건 사실은 수많은 타협의 산물이에요. 뭐 음악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영화가 수용할 수 있는 제 식으로 말하면 에멘탈 치즈 같은 것이냐에 따라서 영화가 좀 달라지겠죠. 오늘 말씀 주신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계획과 실행은 조금 한 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물론 그냥 하면 되지만 그게 제일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 때문에 계획을 좀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실행에 옮기는 좀 팁 같은 게 있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1시간 더 해야 되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문 닫아, 문 닫아. 잠가 주세요. 저희는 너무 좋아요. 못 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궤변처럼 드릴 텐데 실행에 옮기지 않은 계획도 무가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끝까지 가서 결실을 보면 물론 제일 좋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고요.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을 2번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니로랑 관련돼서 이적 씨랑 이런 50분들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다라는 것을 저는 아까 머릿속으로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사실상 이 일을 2번 경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기록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간략하게라도 한 번 더 기록을 하면 사실은 3번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에서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한 번 경험하는데 한 번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실수하거나 그때 뭐 할 걸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이 상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으로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 좀 과한 농담을 실제로도 했지만 더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죠. 네. 혹은 뭐 상황에서 떨었을 수도 있죠. 이런 식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계획을 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가치 있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건 실행하고 완성까지 가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실행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계획을 조금 만만하게 짠다. 네. 그러니까 뭐 몇 월 며칠까지 무엇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대충 올해 말까지
그럼 못하게 되지 않나요? 혹은 안 되면 내후년 상반기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데드라인을 마감을 조금 여유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매달 며칠에 뭐 BTS처럼 뭐 그걸 낸다 그러면 모두가 초유의 관심을 갖고 야, 뭐 매달 며칠에 이적 새 앨범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해?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 나름 좀 이렇게 숙성의 시간도 조금 필요하다면 갖고 또 하다가 아 이거 다 없고 새로 하자 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삶과 이런 삶은 조금 다른 삶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자기한테 무엇이 맞는지 아까 처음 말씀하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당근과 채찍으로 다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계획적인 인생이라면 계획적인 인생이겠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임이 지뢰찾기예요. 잠깐만요. 아, 윈도우에 옛날 깔려 있었던 지뢰찾기. 네, 그게 아마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게임을 안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희 때는 이제 죄송합니다. 전자오락실이라는 데를 다녔는데 전자오락실이 있었죠. 네, 그 비디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소위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끝발이 오를 때는 여기 조금만 더 하면 최고 신기록 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돈이 떨어졌어요.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훔친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하고 싶으니까. 와, 근데 이동진의 절도는 좀 세게 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했던 정도로 저도 한때는 그런 비디오 게임에 빠진 적이 있는데 저도 지금 하는 게임은 애니팡 4를 하고 있어요.